예,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김문수 TV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이재명의 형, 고 이재선 회계사님의 부인이신 박인복 여사와 전화로다가 대담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 박인복 여사께서 하도 시달리고 이재명한테 시달리고 또 그 이재명 파들한테 하도 시달려가지고 원래는 나오셔서 인터뷰를 하시려고 했는데 얼굴이 이제 알려지는 게 피곤하다. 봉변당할까봐 두렵다. 혹시라도 뭐 테러 당할까봐 걱정된다. 얼마나 그런 주변에서 그런 압박과 협박이 많았으면은 그렇게 불안하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시면서 그 대신에 다른 건 몰라도 우리 김문수 TV, 우리 김문수 지사님의 얼굴을 봐서 전화 인터뷰만큼은 내가 힘들지만은 기꺼이 참여를 하겠다. 이렇게 진짜 그분으로서는 굉장히 힘든 결심이죠. 그래서 오늘 박인복 여사님을 모시고 전화로다가 인터뷰를 나눠볼까 합니다. 예, 지사님. 네. 그 박인복 여사께서 정직한 정치인, 신뢰의 정치인 김문수 지사님은 믿을 만하다. 그래서 기꺼이 지사님 방송에서는 인터뷰를 하시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좀 시청자분들한테 한 말씀 해 주시죠. 예. 이 남편 되시는 이재선 공인회계사죠. 이재선 회계사가 살아 계실 때, 제가 경기도지사를 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때 계속 공무원들을 통해 가지고 저를 꼭 만나보고 싶다. 그래서 그 성남시장 형님이 나를 만날 필요가 뭐 있나. 성남시장 당시에 이재명은 거의 경기도 시장 군수회의에 나타나질 않았습니다. 회의에 참석 자체를 안 하는 유일한 시장이 이재명 시장이었습니다. 네. 근데 어떻게 형님이 왜 나를 보자 그러냐. 꼭 이야기할 거 있다 이랬는데 제가 그래서 형님이 저를 볼 일이 있겠느냐 이래서 별로 안 봤습니다. 그러다가 계속 요청이 와서 나중에 보기는 보는데 업무 끝나고 난 다음에 도지사 공간에서 제가 생활할 텐데 공간으로 오시라고 해서 업무 끝난 다음에 공간에 밤늦게 와서 잠깐 만나 뵀습니다. 그런데 집안의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집안 이야기는 내가 자꾸 많이 듣는 것도 그렇고 집안의 형제들끼리 잘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이제 그분은 돌아가셨어요. 예. 간단하게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러고 난 다음에는 예. 그냥 나중에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랬는데 이렇게 황당한 일이 있는 줄 몰랐습니다. 네네. 그러시군요. 네. 어떻든 간에 그 전부터 인연이 있으셨다. 이제 네, 그렇죠. 그런 말씀이네요. 자, 그러면 우리 박인복 여사님하고 전화를 연결해서 통화를 좀 하려고 합니다. 예. 자, 전화를 걸어 보겠습니다. 예. 박 여사님.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박 여사님. 네네. 예, 김문수 TV의 정택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목소리 잘 들리시죠? 네네, 잘 들려요. 예, 지사님 나와 계십니다. 박인복 여사님 김문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처음 뵙겠습니다. 네, 얼마나 고생 많으십니까? 저야 네. 여전히 마음고생을 많이 하고 있죠. 예, 마음고생만이 아니라 수고 너무 많으시고 또 지금 이재선 회계사님이 살아 계실 때 네. 저를 꼭 보자고 계속 그러셨어요. 저는 이재명 성남시장도 당시 시장 군수회의를 거의 한 달에 한 번 이상 하는데 한 번도 안 나오고 이런데 그 형님이 왜 저를 보자 그러냐 내가 공무원들한테 물어보니까 꼭 그냥 형님이 하실 이야기 있다 그래서 나중에 제가 미루다가 업무 끝난 다음에 이제 저녁에 도지사 공간으로 제가 모셨습니다. 네. 모셔서 말씀 드는데 동생하고 어떻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래서 저도 이제 우리 형님이 저보다 2살 많은 형님이 계시고 또 그 다음에 연세가 많이 저도 이제 7남매거든요. 네네. 형제들끼리 이야기는 형제들이 해야지 내가 도지사라고 해서 형제들 이야기가 듣기가 좀 그렇습니다. 이러니까 이재선 회계사님이 당시에 아이고 참 미안한데 내가 이리 와서 그렇다 그러면서 그냥 가셨어요.
네. 좀 사정을 이야기 좀 하시다가 그냥 가셨어. 그럼 나중에 네. 보니까 뭐 돌아가시고 또 굉장히 이런 엄청난 일이 있다 그래서 제가 늘 그냥 죄송한 마음도 많이 있고 네. 너무나 안 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렇군요. 자, 우리 그 박 여사님, 네네. 그 지난번에 우리 그 김사랑 씨 아시죠? 김사랑 씨, 네네. 이름은 들어보셨죠? 방송을 통해서, 네네. 예, 그 김사랑 씨도 그렇고 또 그 이재명이하고 한때 저 술을 같이 먹었던 술 친구들도 그렇고 이 이재명에 대해서 이 부정부패 그리고 이재명이 이 잔인한 인성에 대해서 증언을 하려고 해도 이 보복, 테러, 정신병원 입원 이런 두려움 때문에 나서기가 굉장히 힘들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박 여사님이 보실 때도 그런 어떤 그런 저 두려움 같은 게 있습니까? 재명이를 봤을 때? 저희는 일단 뭐 한 9년 전이잖아요. 2012년도에 어느 날 갑자기 당한 일이잖아요. 그 일이 정신병원 입원을 시키려고 했던 그 사건 때문에 아마 김본수 지사님도 찾아뵈려고 했던 게 아빠도 그 이유에서일 거예요. 네. 왜냐하면 상상을 못할 일이잖아요. 네. 사회에서 나를 정신병자로 입원을 시키려고 한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무슨 말로는 그건 납득이 안 되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 얘기가 이제 뭐 알게 됐을 때 이걸 주변에 알려서 막고 싶었거든요. 저희는 저희 아빠 생각에는 그랬기 때문에 그때 성남시 관계에 계신 분들 뭐 주변에 정치에 관심이 조금이라도 있는 분들한테 다 자기 녹취록을 보내고 그리고는 경기도 관할 안에 성남시도 있기 때문에 지사님까지도 뵙고 이런 얘기를 좀 전해서 이게 말도 안 되는 인격살인적인 것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그 참상을 알리고 싶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막상 그걸 접하시는 분들은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 일이 행해지니까 이해를 못 하시는 거죠. 이해를 이해할 못하죠. 수도 없고. 그리고는 이재명 측에서는 오로지 저희보다 훨씬 방송의 스피커가 크잖아요, 그쪽이. 그러니까 이것을 무슨 슬픈 가족사다, 뭐 정신질환이 있는 형이 지금 자기 시정을 간섭해서 일어나는 일이다, 엄마를 때려서 일어나서 욕을 했다는 등 온갖 거짓말의 프레임을 엮어가지고 하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예. 정말 우리 애기 아빠의 심정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은 억장이 무너지는 네. 하늘 아래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는데 그게 본인한테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죠. 이거는 뭐 받아들이기도 힘들고 그로 인해서 화병으로 암이 걸려서 돌아가셨다. 아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 자, 우리 박 여사님한테 미리 보내주신 저희가 질문지 있지 않습니까? 그 네네. 질문지에 의거해서 일단 저 지사님께서 2번 그 질문을 좀 해주시죠. 네, 그래서 예. 지금 저는 이제 아주 기초적인 것들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우선에 그 형님하고 그러니까 이재선 회계사님 돌아가신 그 형님하고 이재명 후보하고 나이 차이가 얼마나 합니까? 성합 저희 남편은 59년생 돼지띠예요. 네 살 네. 차이네. 그리고 이재명은 시댁에서 제가 63년생이라고 들었기 때문에 토끼띠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살 차이가 나는 거죠. 4살 차이가 많은데요. 네네. 위에 그런데 그럼 형수님하고 우리 박인복 형수님하고 이재명 그 후보하고는 나이 차이가 얼마나 나십니까? 2살 차이예요. 제가 소띠니까. 그러니까 61년생. 형수님이 나이가 많으시죠? 그렇죠. 많죠. 그 저는 우리 형님이 저보다 2살 많고 우리 형수님은 저보다 한 4살 이상 어려요. 그럼 네네. 어리신데 형수님한테 이렇게 뭐 말을 놓는다든지 뭐 욕은 놔두고요. 형수님은 형님하고 같은 동격 아닙니까? 네네. 그런데 어떻게 형수님은 나 이 전화하는 걸 보면은 형수님한테 어떻게 욕을 하는데 뭐 그냥 형수님한테 말을 놓는 것도 우리는 뭐 이해가 안 가는 이야기거든요. 저희 집안도 원래 그래요. 제가 86년에 결혼을 했으니까 네. 2012년 당시에 생전 처음 시동생이 저한테 그렇게 욕을 했는데 네. 그것만 해도 결혼인 기간이 몇 년이냐고요. 20년 가까이 되지 않았나요? 네. 그동안 한 번도 시댁에서 형제간에 무슨 불미스러운 얘기를 해본 적도 없고 특히 시댁은 안동 분들이시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그런 관계가
다른 댁보다도 더 엄해요. 네. 시숙들하고 눈도 잘 안 마주치고 같은 상에 앉아서 밥도 안 먹어요. 네. 그러니까 명절이나 그럴 때 만났을 때도 그냥 예의 바르게 인사하는 가족들이었지. 제명이도 또한 저한테 그랬어요. 그냥 형수님 오셨냐고 그런 정도로 인사하지 뭐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고 뭐 안부 정도만 묻는 거지 더 이상 그런 게 없었는데 2012년에 애기 아빠가 비판의 글을 쓰게 되잖아요. 성남시 홈페이지에 2월 달부터. 모라토리움 그런- 관계죠. 성남시청에 보면은 성남시에 바란다라는 민원글을 올리는 칸이 있어요. 네. 거기에다가 아빠가 굉장히 여러 꼭지에 비판의 글들을 올리는 거예요. 이재명이가 성남시장이 되고 나서 인권 변호사 출신이었다고 되어 있었기 때문에 또 본인과 같이 90년대 초반부터 거기서 그거 했잖아요. 시민 활동을 했다고 성남 했죠. 시민 모임 예. 활동도 같이 하고 비판을 하면서 두 형제가 성남시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그냥 시장이 됐으면 더 민주화가 될 것이고 더 공정한 사회가 될 거고 더 바른 사회가 될 거라고 애기 아빠는 믿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2012년이면 벌써 10년에 취임해서 2년 가까이 지났는데 들려오는 얘기로는 더 이렇게 더 열악해지면은 그 여론 환경이 열악해졌다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듣고 또 그와 네, 관계되는 오빠님 감사합니다. 일련의 일들이 일어나는 걸 보고 안 되겠다고 다시 비판하는 글을 써야 되겠다 해서 글을 쓰게 되고 그것이 계기가 돼서 이렇게 뭐 지금과 같이 욕설이 난무하는 그런 녹취록이 돌아다니게도 되고 그랬던 거예요. 지금 우리 그런데- 지사님은 네, 점잖으셔가지고 네. 욕이라고 그러는데 이건 욕이라는 게 아니고 욕 정도 아니고 쌍욕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정정하게 말씀하시죠.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설사 이제 형님이 비판을 하든지 형님이 욕설을 하더라도 그 이제 형제 간에 혹시 그런 다툼이 있으면 저는 뭐 형제 간에도 그 욕을 해보고 싸운 적은 없습니다만은 그런 사례는 없죠. 뭐 우리 보통 네네. 없는데 형수님한테 더구나 형수님한테 그런 쌍욕을 할 수 있느냐. 그래서 그러니까요. 저는 그런 점에서 제가 얼마나 그때 가슴이 벌벌 떨리면서 아유 상상도 하기 싫어요. 상상도 하기 싫어. 그러면 형제 간에도 그러니까 이재선 회계사님 형제 간에 형님과 그 동생 시동생 형제 간에도 이렇게 쌍욕을 하고 이럽니까? 아니요. 그래서 그런 일이 한 번도 없었다니까요. 그러면 이 지금 2012년 그 비판의 글을 쓰기 이전에는 그런 일이 없었어요. 형제지간에. 그러면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그래 형제 간에도 없는데 어떻게 형수님한테 이런 욕을 하는지 저는 저도 그건 그래요. 저는 이해가 안 저도 됩니다. 묻고 싶어요. 아니 이재명이를 묻고 싶다. 왜 이해하려고 그렇게 할 욕을 수도 하냐고. 없고 이재명이를 자꾸 우리가 이해하려고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휴머니스트적인 생각이고 왜 이해를 합니까? 그 인간 말종인데. 그거는 제가 말씀 그렇고요. 자, 지사님께서 질문을 원래 시나리오상 하게 된 게 이제 뭐냐면 우리 이재선 선생과의 갈등 그 이유, 그 계기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은 좋겠습니다. 그게 아주 그 뭐 정말 그 국민들한테 엄청난 그 분노를 야기할 내용 같은데 그 갈등하게 된 계기 좀 말씀해 주시죠. 예. 이재선 선생하고 왜 틀어졌나? 그러니까 성우 아빠가 예. 제가 애들 이름은 얘기하면 참 안 예, 예. 되죠. 빨리 하셔도 돼, 남편이 동호 동안에. 남편이랑 이제 시동생하고 그 틀어지게 된 관계는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예. 돈 관계도 없고 네. 무슨 친척 간에 무슨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던 거 전혀 없어요. 네. 어머니를 놓고 그런 일도 없고 무조건 애기 아빠가 성남시정의 비판의 글을 쓴 그 글이 예, 본인한테는 감사합니다. 굉장히 네. 좀 음. 위험한 수위의 발언들의 글이었었던 것 같아요. 그랬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우리 애기 아빠를 정신병원에 입원시키겠다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을 엮게 되는 계기가 됐던 거지. 그전에는 아무 일도 없어요. 아무 일도. 그러니까 성남시장이 돼가지고 성남시를 모라토리움을 선언한다. 이러지 네. 않습니까? 그 문제는 회계사이신 이재선 형님이 볼 때는 성남이 모라토리움이면 다른 경기도나 전국에 있는 시군 중에 모라토리움 안 할 데가 어디 있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신 거죠.
그렇죠. 그래서 모라토리엄 했을 때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성남의 재정을 가지고는 있을 수 없다고 거기다가 이제 비판글을 올리게 돼서 형님이 쓴소리를 해가지고 그때 여러 지면에 나왔을 거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는 이제 예. 굉장히 못마땅하게 여겼겠지. 왜 형님은 내가 하는 일을 뻔뻔히 그렇게 못마땅히 여기나. 그러니까는 재명이의 사고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그렇습니다. 그 이빨을 어떻게 손을 못 듣는 거죠. 못 참는 거죠. 비판을 하면 네. 그게 좋은 소리든 쓴 소리든 들어보고 판단을 해서 고칠 건 고치고 그래야 되는 거지. 무조건 자기하고 생각이 다른 것은 저 사람을 처벌해야 되고 뭐 그런 대상으로만 여긴다는 그 인격이 그 부분을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 부분은 결혼 생활해서 그렇죠. 내가 몇십 년 동안 10몇 년, 20년 가까이 봐왔던 시동생은 그런 모습을 저희한테 보여주지 않았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시댁에서 만났을 때 안 보여줬다고요. 네. 그렇죠. 그런데 시장이 되고 나니까 네네. 갑자기 이제 모라토리움을 선언하는데 저도 경기도지사로서 31기의 시장 군수들 회의를 하면은 그 이재명 시장은 오질 않아요. 나머지 30명은 오는데 오질 않고 성남은 재정이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네네. 경기도 31개 중에 제일 재정이 좋은 데고 전국에서 1등이죠, 성남은. 네. 뭐 강남구 이런 데 빼고는 당연히 전국의 1등인데 네. 이렇게 최고 좋은 성남이 모라토리움 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저도 그런 생각하고 저도 공무원들하고 이거 성남이 이거 뭐 하느냐 그러니까 뭐 성남 시장이 아주 별난 사람이라서 이거 뭐 진짜 모라토리움이 아니고 그 무슨 뭐 다른 뭐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것 같은데 뭐 이래서 내가 더 이상 그걸 뭐 그렇다고 간섭할 수는 없었는데 이거는 이재선 회계사가 보실 때는 회계학적으로 분석을 해보면은 이건 말이 안 되죠. 성남이 모라토리움은 뭐 전국에 다 모라토리움 해야지. 네네. 예. 그래서 그거는 뭐 비판하신 거는 이재선 회계사가 비판하신 거는 그거는 뭐 형님으로서 비판이 아니라 당연한 이야기지. 너무나 당연하고 너무나 회계사로서 전문적이고 상식적인 이야기죠. 네. 그런데 그게 뭐 그래요. 쇼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쇼하는 거라. 이건 정치 쇼하는 것 같다. 자기 이름을 알리기 위한 예. 어떤 쇼다. 이런 식으로까지 아빠는 얘기하셨고 하여간 그런 비판글을 쓰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이제 못마땅했겠죠. 왜냐하면 애기 아빠 성정이 정직하고 맑고 아주 그냥 추진력이 있고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성격이거든요. 애기 아빠가. 그리고 한 번 한다 그러면 하는 성격이고 또. 그러니까 지동생이 이재명이가 본 형님은 뭐 옛날 좋게 말씀드리면 선비정신을 갖고 꼿꼿한 선비정신을 갖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좋기도 했지만 두려웠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네. 그래서 그러면은 이렇게 두 분이 서로 따로 만나가지고 이야기하고 이런 것이 시장되고 난다면은 별로 없었습니다. 그죠? 그렇죠. 애기 아빠가 모라토리엄을 바로 비판을 하고 나왔기 때문에 또 그쪽에서도 알고자 하지 않았고 애기 아빠도 그럼 자기가 여기까지만 하지만 더는 지켜보겠다 그냥 잘 하겠지. 그런 마음으로 서로 따로 연락하지 않았어요. 그죠? 시청자 댓글 중에서 아니요, 그건 질문 내용에 있습니다. 이 그래. 시나리오대로 하셔야지 자꾸. 그러면 그래, 이게 중원부원 돼서 안 돼. 자, 그래서 우리 예. 집 지사님께서 이제 그 어떻게 뭐 갈등하게 됐냐 그 이유를 이제 질문하셨는데 지금 뭐 형수님 말씀, 우리 박인복 여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재명이하고 사이가 틀어진 이유가 돈 문제도 아니고 여자 문제도 아니고 가족 문제도 아니고 단지 이거 꼿꼿하고 올곧은 그 선비 같은 이재선 씨가 암만 동생이 시장이지만은 너 이거 잘못했지 않았냐 이렇게 이제 지적을 하니까 그게 이제 벨이 뒤틀려서 심사가 뒤틀려서 이렇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말씀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 그 비판글에 지금 네. 보더라보니까는 성남시설관리공단 얘기도 그 유동규 얘기도 나오고 네, 그것뿐만 아니고 많은 얘기들이 나오니까 예, 예. 거기에 거론된 사람들이 굉장히 안 좋았겠죠. 네, 그렇군요. 본인이 거론돼서 그것들이 또 끝까지 파헤치는 스타일이니까 네. 끝까지 파헤쳐서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애기 아빠였기 때문에 네. 두려웠을 것 같아요. 지사님은 4번 이따 질문하십니다. 그 결혼 내용이 들어있으니까. 네. 자, 세 번째 제가 제가 좀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자, 그래서 이제 형하고 사이도 나빠지고 그 사이에 이제 여러 우여곡절이 있었고 형수님한테
형수님뿐만 아니고 형수님의 어머니한테도 입에 담을 수 없는 쌍욕을 하지 않았습니까? 자, 이런 와중에 맞아요. 강제 정신병원에다 강제 입원시키려고 재명이가 여러 번 시도를 했었죠. 그러다가 이제 실패를 했는데 그 말씀 좀 해주시죠. 정신병원 그러니까 강제 입원 시도했던 말. 2012년 5월 달쯤에 예, 2010년 5월에. 이재명이한테서 우리 집으로 계속 전화가 오고 예. 말도 안 되는 전화가 오고 뭐 옛날 얘기부터 뭐 이렇게 사람이 말을 듣다 보면은 이것이 시비를 걸려고 온 전화인지 그냥 안부 전화를 하러 형님 댁에 전화를 한 전화인지 그 정도는 가늠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아침 일찍 밤 10시 넘어서 오는 전화가 통상적으로 형제 간에 있을 수 있는 전화는 아니지 않나요? 그렇죠. 네. 그러면서 거기에다 이상한 전화를 해대고 또 그 전에는 이제 백종선이란 그 비서실장을 우리 집에 막 뭐 굉장히 사무실이나 우리 신랑하고 처음에는 말다툼으로 시작한 것처럼 시작을 했지만 그것도 사실은 애기 아빠가 무슨 일을 지적을 했어요. 백종선 씨 딸 배가연 씨 관계되는 일을 갖다 이제 성남시청에 글이 올라오고 하니까 그 글을 보고 수행비서가 좀 잘 보필해야지 그런 프랭카드가 막 다 돌고 그러면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걸 지적을 하니까 그거 지적이 됐다고 백정선이가 애기 아빠를 협박하고 막 우리 비서가요? 가족들한테 전화해대고 그런 일을 시달리고 겪고 있을 때였는데 그러니까 백종선이가 그 정도 할 정도면 똑같이 예, 이재명이도 저희 집에 전화를 하고 그랬었어요. 예. 근데 나중에 음. 몇 년 지나서 알고 보니까요. 네. 그것이 애기 아빠를 정신병원에 넣기 위한 일련의 과정이었던 거지. 아, 그렇군요. 그것이 일련의 과정이었었어요. 그 일련의 과정 중에 욕이 나온 거예요. 그렇죠. 자, 예. 그러면은 정신병원을 시도하려고 했다가 그래도 용기 있고 양심적인 공무원 그 분당 그 보건소장이 네. 거부하는 바람에 정신병원 강제 입원행을 면했다. 그렇게 말씀드리면 그 사실이죠? 그건 맞는 얘기죠. 예, 예. 그 부분은 좀 자세히 좀 말씀 좀 해주시죠. 그 부분은 이제 애기 아빠가 예. 항상 비판의 일을 해왔기 때문에 예. 그 전에 이제 성남시청 앞에서 사무실을 할 때 어떤 기자분이 다녀가시면서 애기 아빠를 취재하려다가 이제 했던 그분이 있어요. 김모라고 기자분이 저희 사무실을 찾아와서 아무래도 저쪽에서 이재선 회계사를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하는 그런 거를 그 당사자가 됐던 그 분당 보건소장한테 그 얘기를 들었다. 그래서 몸조심을 하셔야 된다. 이 얘기를 전해주러 오시는 분이 있어서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하면서도 그래서 이런 일이 진행되어졌었나 하면서 의심하고 있던 단계에서 김혜경이가 우리 딸한테 입원시키려는 거 말렸다는 녹취도 하게 되고 그러면서 또 이재명이가 전화가 와가지고는 저한테 이유도 없이 제가 거기 전화통화 한 10분 하신 거에 보면은 들어보셨을지 모르지만 들었습니다. 제가 계속 묻잖아요. 왜 그러는 거냐고. 네. 그 왜 그러는 거냐는 거는 왜 우리 집에 자꾸 전화를 해서 이상한 전화 해대냐 그 얘기예요. 네. 왜 무슨 목적으로 그러냐. 네. 서로 비판의 글을 안 쓴다고 분명히 김혜경이 만나서 얘기했잖아요. 저희가. 그랬는데 왜 그게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이상한 전화를 하고 또 거기다 대고 욕은 왜 하냐고요. 그게 제가 결혼을 해서 시동생하고 이렇게 사적인 통화를 한 거 10손가락 안에 드는 전화예요. 시동생이랑 그렇게 특별히 다른 댁은 어쩐지 몰라도 저는 그렇게 특별히 통화할 일은 없더라고요. 그런데 전화가 와서 그렇게 전화가 온 걸 받은 거잖아요. 받을 때 항상은 아빠가 받으셨었는데 애기 아빠가 그날은 좀 몸이 아프시기도 하고 그래서 또 강제 입원 얘기도 김혜경이 입에서 막 전화통화상에 나왔기 때문에 내가 못 참겠더라고. 이게 무슨 일인지 알아보고 싶어서. 그래서 전화를 달라고 그래서 아빠 전화를 제가 받은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다 이렇게 욕을 하면서 형님 바꿔달라고 하는 욕이라는 거야. 나한테 하는 욕이기도 하지만. 그러면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데 아휴. 그래 놓고서는 그걸 변명한다고 우리 신랑이 엄마를 때려서 욕을 했느니 평수가 때려서 욕을 했느니 그런 식으로 아마 굉장히 무수히 방송을 했었을 거예요. 이재명이. 네. 근데 사실관계가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다 나중에 거짓으로 이재명 말이 다 거짓으로 밝혀졌죠. 네네네. 제가 시어머니하고 만나러 간 거는 이런 일이 벌써 몇 달 동안 되어 있었어도 시댁에 얘기 안 했어요. 그러다가
너무 심해지니까 어머니라도 만나서 이거 무슨 일인지 해결을 하고 어머님이 좀 같이 형제들 불러놓고 얘기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7월 15일 날 어머님 댁을 가거든요. 근데 지금 돌아다니는 그 저한테 막 뭐 몇십 번씩 같은 말 욕했던 그 쌍욕 그 녹취는 6월 초에 녹음이 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형을 우리 신랑이랑 나랑 어머니를 만나기도 전에 녹음이 된 거를 그렇게까지 자기가 살겠다고 한 입으로 거짓말을 해도 유분수지. 응? 그럴 수가 있는지 전 정말 아휴, 생각하기도 싫어요. 그렇군요. 이제 네. 아빠가 돌아가시기 전에 항상 그랬거든. 재명이는 입만 열면 거짓말이다. 네. 그 얘기를 진짜 많이 했어요, 여러분들한테. 그런데 10년이 지나니까 네. 이제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 같아. 이재명은 입만 열면 거짓말이다. 네. 그렇군요. 좀 그런 예, 얘기 그런 좀 거예요. 예. 지금 10년이 지나니까. 예, 입만 하늘나라 열면 우리 신랑 보내놓고 나니까 이런 일이. 아휴. 정말 참 저희들도 이해도 못하겠고 너무나 네, 그 그래요. 상처도 크시고 예, 예. 예, 많은 분들이 우리 형수님한테도 격려도 해주시고 이렇습니다. 유인봉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보면은 이렇게까지 심하게 쌍욕을 네. 하는데 이런 쌍욕을 과거에 들어본 적도 없으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과거에 들어본 적도 없고 시동생뿐만 아니고 저는 평생 처음 우리 부모님도 저 욕하고 키우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평생 처음 들은 욕이에요. 저도 처음 그러니까는 너무 당황이 되고 황당하고 뭐 어떻게 가슴이 벌렁거리는데도 그 얘기를 참을 수 있었던 이유는 제가 욕을 못하는 것도 있고 그렇게 안 살아온 것 배경도 있었지만 나는 내가 이재명이를 그냥 같은 가족으로서 이렇게 봐온 발언은 그냥 집에서 새는 바가지 같은 느낌이었기 때문에 언젠가는 밖에서도 샌다. 그러니까 본인이 아무리 자기를 위장을 하고 뭐 작게 보이려고 한다 해도 언젠가 드러날 것이다. 그런 마음이 더 컸기 때문에 그런 욕을 들어도 욕이 욕같이 안 들려요. 자기 성격 나오는 거지 뭐. 그렇지 않겠어요? 그 전에 들어봤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식으로 저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 참 너무 마음의 상처도 크실 거고 큽니다. 예. 정말 마음의 상처 커요. 예, 너무 크시고 놀라기도 하고 또 거기다가 또 남편께서 또 먼저 돌아가시고 또 정신병원에 보내면은 그 아내가 뭐 보내든지 해야지 시동생이 나와가지고 정신병원에 보낼 일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형을 몰라도 너무 몰라 이재명이는. 예. 형이 어떻게 사는지도 몰라. 아. 그래서 정말 참 제가 볼 때는 그 충격이 엄청나셨을 것 같은데 그런 욕을 먹으면서도 또 형수님은 제가 보니까 정신이 이렇게 그냥 너무 뭐라 그럴까 안 놀라신 것처럼 이렇게 또 말씀하시는데 그거 형수님도 대단하세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무척 놀랍고 놀랬었고 정말 그때 당시에는 애기 아빠도 막 진정제를 잡술 정도였고 저는 뭐 맨날 살이 먹기만 하면 살이 설사를 해요. 네. 그만큼 신경이 날카로워져 있으니까 뭐 집안일이고 뭐고 뭐 더 잘 되겠어요. 그렇지만 제가 또 쓰러지게 되면 그때 아이들이 아직 어렸었고 아무리 그래도 대학교 다니고 고3이고 막 그런 시절이니까 내가 정신줄을 놓으면 안 되니까 정신줄을 붙잡을 수밖에 없고 아빠하고 우리가 억울하게 당하는 일이니까 이 억울함을 어떻게 풀려면은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견디고 근데 또 우리가 죄진 게 아니니까 그렇죠. 예. 우리가 떳떳지 않았다면은 저도 무슨 일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나는 하늘을 우러 한점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 신랑도 마찬가지고. 그러고서는 어느 날 뜬금없이 시동생이 어떤 권력의 포부를 가졌는지도 그거조차도 모르는데 불구하고 자기의 권력 지향을 위해서 지금 자기 형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한다는 시도를 했다는 그 자체 그것만으로도 용납할 수가 없었고 용서할 수가 없었어요. 네.
그 아무나 갖고 있는 생각은 아니잖아요. 설사 그래 우리 신랑이 다혈질이고 그래서 조금 남의 눈에 좀 사람이 불안정하게 보였다 손쳐. 그건 가족이 아는 거 아니에요? 제가 우리 애기 아빠랑 몇 년을 살았냐고요. 벌써 20몇 년을 살았는데. 그렇죠. 예. 얼마나 다정다감하고 가정적인 사람이고 평상시에 클래식 듣고 굉장히 여행 점잖다고 좋아하고 책 읽기 좋아하고 술 담배 멀리하고 아, 술, 담배도 안 하셨어요? 술 담배도 학교 다닐 때는 술도 먹고 담배도 했지만 사회생활 하면서는 담배가 기관지가 이제 안 좋으니까 담배도 안 피게 되고 술은 그 많은 모임을 했어도 애기 아빠 술 먹어서 곤드레 만드레 됐다는 얘기 한 번 없었고 술도 좋아하지도 않아요. 아니, 어떤, 그냥 예. 할 수 없이 한두 잔만 해드리는 거지. 사업을 하시니까. 아, 그렇군요. 아니, 어쩌면 같은 형제인데도 이렇게 다른가요? 재명이 지인들이 하는 얘기가 재명이는 뭐 폭탄주니 뭐니 낮술 먹고서 취하면은 뭐 인간 말종이다. 이렇게 제보한 사람들이 여러 명 있어요. 그러니까 저한테도 그런 녹음을 갖다 주신 분들이 있는데 동생은 술 먹으면 아주 개차반인데 형은 약주도 안 하시고 점잖았다. 아, 이거 같은 형제인데도 이렇게 다르군요. 그 질문하시죠. 그러니까 제가 형님을 제가 만나보기로도 너무나 이제 공인회계사이고 이재명 시장의 형님이다. 이것만 제가 알았는데 딴 거는 뭐 이런 스토리 같은 거 하도 모르고. 근데 제가 보기로도 사람이 그 형님이 너무나 이재명 회계사가 너무나 정상적이고 너무나 예의가 반듯하신 분이고 그래서 제가 이런 형제 간의 문제는 제가 도지사지만 그 좀 너무 많이 또 알 필요도 없고 제가 너무 관여할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이러니까 형님이 조금 이렇게 약간 개면적인 것처럼 이렇게 하시더니만은 생각도 하시고 좀 몇 마디 하시다가 뭐 알겠습니다 하고 돌아가시더라고요. 그래서 네네. 제가 오히려 좀 미안하죠. 왜냐하면은 일부러 또 늦게까지 찾아오셔가지고 만나 뵀는데 저는 뭐 그 당시는 사정을 전혀 모르니까. 근데 형님은 정말 너무 반듯하고 너무 애절 바르시고 너무 확실하신 분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성격이 이재명 시장은 아예 뭐 시장 군수 회의를 해도 나오질 않은 사람이니까. 그래서 정말 제가 그때 볼 때도 형님은 너무 정상적이고 너무 양반이다. 그런 기억밖에 없습니다. 예. 그래요. 맞아요. 애기 아빠가 불의를 보면 못 참는 게 있고 그렇지만 네. 평상시에 신조가 배려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네. 그런 얘기를 많이 했고 우리 가훈으로도 정직, 성실, 약속, 최선이라는 말이 굉장히 어려운 말이잖아요. 어렵죠. 그런데 그 가훈 중에서 아빠가 약속을 정직하면 성실하게 살 수 있고 약속을 지키면서 최선을 다해서 사는 게 바른 인생이고 또 땀 흘려서 노력을 해서 돈을 벌고 살아야 그게 좀 참다운 가치를 갖는 돈벌이가 될 수 있는 것이지 일확천금을 노리지 말고 그때 당시에도 아빠가 늘 그랬어요. 우리나라가 33평 아파트가 10억이 넘으면 나라가 망할 거다. 땅 투기도 안 되고 투기하는 삶을 살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정말 이사를 결혼하고 11번인가 12번을 했어요. 네. 저도 이사를 네. 없이 시작했으니까 그건 다 받아들이고 살았지만은 아빠의 그런 정직한 면, 강인하면서도 열심히 노력하려는 그런 성실한 면, 그런 면이 좋아서 그냥 그 당시엔 젊은 남녀들이 다 그런 모습을 보고 서로 좋아서 결혼하지 않나요? 네. 존경하고. 그렇죠. 네. 예, 존경하면서 살았어요. 저희 가족들도 그래서 아빠가 돌아가셨을 때 비석에다가 뭐라고 비문을 쓸까 좋을까 그랬을 때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네. 그 말을 써달라고 해서 그렇게 새겼어요. 비문도. 네. 그 정도로 애기 아빠도 자녀들을 존중하면서 키웠고 저희 자녀들도 아버님을 존중했었고 존경했었고. 네. 그래서 그래서. 어제 오늘 막 조카의 그런 얘기가 나왔을 때 조금 생각이 많아지더라고요. 사실. 네. 생각이 많아졌었어요. 예, 아까 말씀 중에 백종선 비서 말씀하셨는데 네네. 이 백종선 비서가 요즘에 1호 비서다. 그래서 유동규가 그 핸드폰 창 밖으로 던질 때 이 네. 백종선하고 통화도 하고 또 백종선 관련된 사람 정진상 이렇게 해가지고
그 핸드폰을 가져갔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하는데 그것도 보셨죠? 네네, 그것도 지면을 통해서 봤어요. 백종선이가 그랬는데 그렇게 하여간 저희가 겪은 백종선이는 네. 2012년 당시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2012년 당시에는 수행비서로 있었고, 이재명이. 네. 수행비서로 있었고, 저희는 그분이 수행비서인지도 모르는 상태였고, 애기 아빠가 이제 계속해서 어떤 시달림을 당하게 되니까, 시동생하고 이제 통화를 하고 싶었는데 통화가 잘 안 돼서, 그래서 이제 어떻게 전화를 한번 했더니 백종선이가 전화를 받았고 지금 시장님이 활동 중이시고 그러시니까 전화를 못 바꿔드리니까 말씀을 전해드리겠다. 형님한테 전화가 왔다고. 그랬는데 이제 그런 와중에 우리 신랑이 이제 백종선이라는 이름을 듣고 생각을 해낸 거죠. 네. 백종선 하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일들이 성남시의 바란다에도 올라와 있었고 그런 글이. 그래서 그 글이 사실이냐고 이제 물어보기도 하면서 그러면 되겠느냐고 이제 충고를 하니까 형님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 뭐 좋게 얘기는 아니, 뭐 말이 어감이 뭐 셌는지 안 셌는지 뭐 그것까지는 저는 알지 못하지만 표현이 조금 거칠었다고 해도 그 표현을 가지고 막 본인은 더 한술 떠서 시장의 형이라고 모시는 분의 형이라고 무슨 대접을 받겠다는 건 아니지만 우리 집에까지 막 전화를 해서 협박해대고 애들한테까지 전화하고 아빠 사무실도 찾아가서 가고 묻어버린다는 말도 하고 저는 그게 일반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인지 한번 되묻고 싶다니까요, 진짜. 자, 그 백종선이가 그렇게 막말하고 협박한 거는 일개 수행비서가 그럴 수 있겠습니까? 그건 다 이재명이가 뒤에서 시키고 배후에서 조정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런 의심이 크죠. 예. 그런 의심이 크니까 우리가 전화를 해서 시동생이나 동서한테 이러이러한 일이 있다고 얘기해달라고 그랬을 때 전화도 안 받더라고, 둘이서. 그러니까 더 황당한 거야, 우리는. 그렇죠. 당연히 저도 수행비서를 많이 같이 다녀보지만은 수행비서라는 사람이 1호비서 바로 시장 핸드폰을 갖고 있다가 핸드폰도 바꿔주고 뭐 네네. 시장에게 뭐 얼굴에 묻었으면 그 묻었다 닦아주기도 하고 뭐 하여튼 자기 몸과 같이 움직이는 사람이 이 수행비서인데 네. 이 백종선이 시장이 싫어하는 일을 할 수가 없고 시장이 안 시키는데 감히 시장 형수님한테 시장 형님한테 그 상상을 못한 일이죠. 그래서 그거는 뭐 수행비서 백종선이가 하는 거는 당연히 그 형님한테 뭐 말을 하든 찾아가든지 형수님한테 말하든 이게 전부 다 바로 이재명을 그대로 거울처럼 비춰주는 거다고 이렇게 보죠. 자, 그런데 제가 이제 물어보면 백종선이의 백종선이가 비서인데 그 딸 아연이가 이게 가수입니까? 그때 무슨 SBS 오디션 프로그램에 나왔던 네. 참가자예요, 참가자. 아, 참가자. 그분이. 뭐 가수는 아니네. 그때 참가해서 이제 순위에 입상을 하면서 가수 데뷔를 한 거죠. 아, 가수가 그 됐네. 이후에. 예. 근데 그 가수 데뷔하기 전에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이제 순위에 들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근데 그 순위를 들어야 할 때 여론조사를 같이 했거든요. 여론조사. 네. 그래서 그 여론조사의 프로테이지가 좀 높으면은 인기도를 가름할 수 있다 해가지고 네. 그 부분이 이제 순위를 매기는데 반영이 됐었나 봐요. 네. 그런데 그런 플랜카드 하나 걸기도 구청에 신청해서 걸고 그러지 않나요? 그렇죠. 근데 그 배가연을 홍보하는 프로그램이 뭐 청소년 문화센터, 동사무소, 지금은 주민센터 그런 데에 걸리니까 그걸 어떤 분이 지적을 한 거예요. 성남시의 바란다에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그러니까 애기 아빠도 읽어보니까 이건 좀 말이 안 된다 이러면서 이제 알고만 있었는데 전화 통화했을 때 자기가 수행시서 백종선이라고 하니까 그게 생각이 났던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지적을 했고 그랬더니 그거 지적했다고 욕을 하고 뭐 묻어버린다는 말까지 들었으니까. 예. 그런데 그게요 사실은 5월 달에 있었던 일이잖아요. 지금 백종선하고 통화도. 근데 4월 초에 벌써 어머니나
하늘 날아간 그 죽은 시누이한테 우리 신랑이 정신이 이상하다는 대문서를 자기들이 작성하고 있었었어요. 근데 그걸 우리는 전혀 몰랐었던 거지. 네. 그런 일이 진행되어지는 걸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욕도 없고 협박받고 그랬던 거예요. 네.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그 그러니까 사람들. 이제 이 백아연이가 이렇게 K-팝 스타에서도 상위를 했다는데 그것이 바로 이렇게 성남시 전체가 밀어주고 동사무소 주민센터마다 플래카드 붙이고 이렇게 한 거는 바로 이 이재명의 비서 백종선이 1호 비서 이 영향 이 그렇죠. 배경 때문에 그렇지 않겠나. 그렇게 그래- 의심할 수밖에 없지 않나요? 예, 그렇죠. 그런데 지금 또 문제는 이 백종선의 남동생 또 비서하고 백종선의 여동생 또 여성단체 협의회 국장을 했다 그러네요. 사실입니까? 저는 뭐 잘 직접 모르죠. 들은 건 잘 없고 모르죠. 네. 나중에 들어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백정진과 그의 부인 아니에요? 여동생이 아니고 부인? 그런 것 같아요. 여기 우리 부인으로 그 알고 저도 좀 있는데. 갑자기 이제 예고 저기 저희도 여동생이 팩트 체크를 안 아니라 했는데 부인입니까? 예 부인일 거예요. 갑자기 질문하셔가지고 그래서- 근데 여하간 예. 조금 그런 뭐랄까 수행비서가 됐든 그런 분들을 그러니까 인사를 뽑을 때 네. 기준이 이재명 시장한테 저도 우리 신랑이 그렇게 했던 게 인사 문제를 조금 너무 공정하지 않게 하지 않느냐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은 비판의 대상이 되었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도 예. 네. 인사에 대한 비판. 그래서 이 백종선 수행비서 1호 이재명의 수행비서 1호 백종선이가 바로 유동규하고 정진상하고 이게 전부 다 한통속이 돼서 유동규가 자살해버리겠다 하면서 그 전화 통화한 그 전화기를 창밖으로 던졌을 때 같이 주워가지고 정진상이하고 백종선이 쪽에서 주워가지고 가지고 네. 있다 뭐 이런 게 보도가 되는데 그만큼 네. 이 이재명하고는 가장 가까운 그런 관계입니다. 그죠? 예. 그럴 가능성이 크죠. 예. 왜냐면 결국은 애기 아빠 돌아가셨을 때도 백종선이가 글쎄 장례식장을 찾아왔었으니까. 네. 그래서 제가 가시라고는 했지만 네. 결국은 저는 도저히 예. 공적으로 당신이 우리 애기 아빠한테 했던 짓을 나도 용서를 못하니 가시라 조용히 상치 주겠다. 네. 결국은 그러니까 백종선이가 그렇게 감옥 밀접한 가지 사이니까 않았어요? 그 사람이 왔겠죠. 네. 그러니까 백종선이가 결국은 감옥 가지 않았습니까? 부정부 림을 먹어가지고 그렇죠? 감옥 갔다 그러고 나서도 예. 서로 이제 모르는 사이로 알아야 되는데 2017년 11월에 애기 아빠가 돌아가셨는데도 백종선이 솔직히 저한테 그랬거든요. 지금 밖에 시동생 이재명 성남시장님 와 계시니까 조금 조문하면 안 되겠냐고. 그래서 내가 싫다 그랬어요. 그것도. 그러니까는 왜 그렇게 무슨 조문도 맛을 보면서 조문을 해요? 네. 근데 그냥 이렇게 이거 속된 표현인지 몰라도 맛보기들을 이렇게 보내요. 사람들을. 네. 얼마나 떳떳하지 못하면은 김현지가 김현지 보내, 백종선이 보내, 윤기천 씨도 미리 왔다가 갔나 뭐 지금은 뭐 가물가물하지만 하여간 그런 식으로 하는 게 나는 이해가 안 가요. 네. 이해가 안 가요 진짜. 아이고 너무 진짜 고생이 많으시고 그 주변 인물들한테도 이렇게 백종선 비서들한테도 그렇게 고통을 또 받으시는 데 대해서 참 드릴 말씀이 없고요. 그리고 그 동서지요. 저 김혜경 해경궁 네. 김씨 네. 이 김혜경을 바로 이재명하고 이 중매를 해주신 분이 그 형수님의 어머님이십니까? 네네 저희 친정엄마 그러니까 중매는 좀 소상히 집안을 알고 해야 중매가 될 텐데 네, 그 당시는 그냥 소개팅이라고 얘기하는 게 더 가벼울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저희 엄마가 성파에 사실 때 네, 이사 가서 한 3개월도 안 돼서 다니시는 교회에 그 김혜경의 친정어머님이 그 교회를 다니셨고 네, 같은 동네이고 또 교회에는 또 여러 기도 모임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여전도회 모임이 됐든 뭐 구역예배가 됐든 네, 그런 모임 자리에서
이제 시동생이 결혼 안 한 시동생이 있다. 그리고 저쪽은 관연한 자기 딸이 있다. 그 소개 좀 시켜달라고 그쪽에서 얘기를 하니까 그럼 엄마가 뭐 선남선녀들 만나게 해주는 거야. 뭐 그냥 좋은 뜻으로 네. 그렇게 해보겠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만난 거예요, 둘이. 네. 그래서 둘이 만나서 이제 좋으니까는 지금에 같이 결혼도 하고 자식도 낳고 살았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네. 그랬는데 그렇게 따지면 어떻게 보면 소개팅한 계기도 우리 엄마니까 나를 통해서 있을 수 있는 일인데 그렇죠. 그렇죠. 어떻게 재명이하고 동서가 나한테 그럴 수가 있는지 그렇죠. 재명이하고 많이 김혜경 씨. 섭섭해요, 그러니까 진짜. 김혜경 씨가 결혼한 게 결국은 우리 형수님하고 그다음에 형수님 어머니가 그런 네. 역할을 다리를 놓으신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재명이가 우리 형수님한테 욕한 사람 지금 뭐 자꾸 사람들이 잘못 알고 오해하고 지금 그러는데 형수님한테 욕한 것도 있지만 형수님의 어머니한테 욕을 한 거 아닙니까? 쌍욕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 부분을 좀 말씀해 주세요. 사람들이 뭐 찢어버리겠다는 게 형수님이 아니고 형수님 어머니한테 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 욕의 내용은 제가 말씀드리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격하다 보면 뭐 죽인다는 말도 하는 게 사람들 일이니까 그렇잖아요. 우리 쉽게 얘기해서 화나면 누가 죽여버린다 그런 소리 하지 않나요? 정말 화가 많이 났을 때. 근데 죽인다는 말은 그래도 해도 표현이 정말 너무 심했죠. 죽인다는 저는 말은 더 해도 제가 한 얘기를 되짚어서 듣지는 않았어요. 저도 또 들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그때 한번 그냥 흘려버리고는 듣지 않았고, 정말 그걸 다시 저 핸드폰에 녹음한 거를 아빠는 또 그거 해야 되니 이런 얘기한 거를 잘 보관해야 된다고 또 녹음기에다가 옮긴다고 하고 막 그럴 때마다 너무 많이 괴로웠어요. 그런 욕 듣는 게 정말. 그러면 어머님은 지금 저희 어머님은 아직 살아계시고 살아계시죠? 예. 요즘에도 뭐 신앙생활도 잘 하시고 교회도 열심히 나가시고 그래도 뭐 코로나 어머니도 때문에 자주 가시지는 못해도 여전히 권사님 하시면서 신앙생활 잘 하시고 저는 또 신앙생활 하다가 좀 아직은 저 아직도 아직 요새는 안 하고 있고 우리 좀 그래서 예, 우리 예. 엄마 기도 제목이에요. 제가 교회 가는 게. 아니 이제 우리 시청자 중에 또 아직도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려도 형수님한테 쌍욕했다고 그러는데 형수님한테 쌍욕한 것 플러스 형수님 어머니 이거 중매를 선 재명이와 김혜경이를 인연을 맺어준 우리 이거 박인복 여사의 친정 어머니한테 그 쌍욕을 했다니까요. 왜 그렇게 못 알아들으시는지 모르겠네. 그거를 우리 지사님이 듣고서 이해가 안 된다 되잖아. 어떻게 인간이 저런 질문하냐고. 우리 지사님이 점잖아 보니까 이해를 못 하시겠죠. 이해를 할 필요가 저도 없는 이해 거예요. 못하죠. 그러면 예. 저도 이해 못하고 예. 설사 만약에 그런 말이 뭐 있었다 손 치더라도 그걸 자기 입 밖에 다시 내면서 얘기한다는 거는 저는 상상도 못하겠어요.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도대체. 자 그 그래서 인격 형성을 어떻게 같은 형제인데 이렇게 다를 수가 있을까? 그렇습니다. 그럼 친정 어머님도 상당히 쇼크를 안 받으셨습니까? 저희 엄마한테는요, 얘기도 안 했어요, 그 당시에는. 우리 엄마한테 얘기하면은 상처받아가지고 엄마가 쓰러질 것 같아가지고, 네. 거짓말하고 한 1년, 2년 이상은 숨겼어요. 저한테 일어나는 일을 엄마한테 숨겼다고요. 네. 지금은 아실 거 아닙니까? 지금은 아시고 굉장히 속상해 하시죠. 네. 굉장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지, 인간 같지 않다, 그러고. 그 어머님은 그리고 저희 집안은 사실은 재명이 얘기하는 게 금기어예요, 금기어. 네. 왜냐면 제가 이제 아빠도 안 계신 것도 있고, 애들하고 제가 살려고 생각을 해보니까, 이재명이를 계속 생각했다면 하루도 못 살겠는 거예요, 저도. 네. 그래서 같은 경기도권에서 계속 살고 있어도 선거 때마다 프랜카드가 붙고 뭐 뉴스 같은 건 보지도 않지만 그런 프랜카드가 보이면은 눈을 이렇게 가리고 다녔었다니까. 예, 그 정도로 안 보려고 노력을 한 거예요, 이재명이 쪽을. 그래야지만 제가 살 수 있어서. 지금 또 형수님은 성남에 사실 거 아니에요? 용인요. 아니에요, 저는 경기도권에는 있는데 수지 쪽에 있어요, 수지. 수지로. 예. 네네네. 아이고, 그 수지도 뭐 다 이렇게
좋은 데니까 잘 하시고, 우선에 마음에 너무 상처를 받으셔서 안 되는데, 뭐, 네. 어머님이나 또 우리 형수님이나 또 아이들, 네. 가뜩이나 또 지금, 우리 이재선 회계사님도 안 계시는데, 마음을 단단하게 잡수시고 잘 하시고, 네. 그러시기 바랍니다. 지사님, 제가 시나리오에 의해서 네. 제가 5번째 좀 질문을 드려도 될까요, 지사님? 그러시죠. 예, 예. 자, 우리 박 여사님. 지난번에 박 여사님이 저한테 그 말씀해 주신 게 있잖아요. 그 재명인의 가게도. 그래서 이제 재명이의 아버지, 이제 우리 박 여사님의 시아버지가 양자로 입적이 됐다고 그랬죠. 그쵸? 네네. 그리고 백마 타는 할아버지가 그건 친할아버지인데 그 친할아버지의 형님한테 그 재명의 아버지가 입적이 됐다고 그랬죠. 그쵸? 네네. 예, 그래서 뭡니까 이게 이제 재명이가 이제 뭐 일종의 동정표를 받으려고 내가 비천한 집안에서 태어나서 이렇게 성공했다 이제 그 얘기를 좀 하려고 그런 건데 제가 보니까 어르신들 우리 형수님 말씀 들어봐도 그렇고 어르신들이 그렇게 모질거나 못되거나 그런 분들이 아니에요. 잘 사시고 나름대로 교육도 많이 받으신 분인데 제가 봤을 적엔 그 남매 중에서 이재명만 저렇게 독특하게 아주 그냥 못된 거지 나머지 형제분들은 다 훌륭하시대요. 어떻습니까? 좀 집안 말씀 좀 약간 해주시죠. 그 가게도. 예. 네. 예, 시아버지하고 할아버지에게. 예. 시아버지가 이제 저도 이제 애기 아빠한테 자기 그 시골 생활에 대해서 자세히 듣지는 못했어요. 본인이 생각하기에도 뭐 내세울 거 없으면 얘기하고 싶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세히 듣지는 않았지만 원래부터 없던 집안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원래는 있었던 집안인데 재산을 탕진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다 보니까 애기 아빠는 중학교까지는 다녔고 그 이후에 성남으로 올 수밖에 없었고 집안이 망했으니까. 근데 집안이 망하기 전에는 제법 그 시골 마을에 좋은 그 밭 같은 것도 자기네 밭이 많이 있었고 또 그 이종사촌 되시는 시아주버님한테 전에 듣기로는 할아버님이 백마 타고 다니실 정도로 유지셨다고도 하고 또 아버님이 형제분이 없으세요. 우리 시아버님이 외동아들이시거든요. 외동아들이시면서 대학교까지 보냈잖아요. 결론은. 그렇죠. 근데 그 백마를 탔다는 그 할아버님이 전에 듣기로는 부인을 셋을 둔 거예요. 네. 그래서 본처한테서 지금의 이제 진짜 저희 시아버님 한 분을 얻으시고 자식을 그리고는 그 밑으로 있는 후처 두 분한테서는 자식을 얻지 못했어요. 그래서 오로지 이제 이 자식이 하나였으니까는 귀하게 키우셨겠죠. 금이야 오기야 자식이 하나니까. 그래도 이제 자기 친어머니를 내쫓고서는 저기 둘째 셋째 부인을 얻은 그런 케이스인 것 같아요. 전에 듣기로는. 그러다 보니까 좀 어머니에 대한 사랑이 그리웠던 시아버님이셨을 수도 시아버님, 있고. 그렇죠. 예. 그리고는 어머니 만나서 뭐 결혼도 하시고 뭐 자식도 잘 낳고 그랬는데 시골서 뭐 좀 노름도 하시고 시골에서 이제 많은 일을 맡다 보면은 다른 좀 외지인들하고 이렇게 접촉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또 좀 불미스러운 일들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자세히 저한테 얘기는 안 했지만 하여간 없었던 집안은 아니고 있었는데 가세가 기울어졌다. 그렇죠. 가세가 기울어져서 성남에 와서는 일단 살아야 되니까 형제들이 다 돈을 벌어서 집이라 생각하면 마련을 해야 되는 그 생각이 더 컸기 때문에 학교 가는 것보다는 돈 버는 거에 먼저 나갔던 것 같아요. 돈 버는 일선에. 그렇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시사님 뭐 예, 질문하시죠. 권한나님 감사합니다. 근데 지금 여기 많은 분들이 그 우리 박인복 여사님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정말 어려운 가운데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것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요. 네네. 그런데 지금 이제 우리가 궁금하게 생각하고 언론에서도 많이 나오는 거는 이재명이 소년원에 갔다 왔느냐 뭐 이것도 많은 이야기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 게 전혀 없어요. 네. 예.
들은 바도 없고. 네, 소년원에 갔다 왔다는 이야기는 들은 게 없네요. 네네네. 그러니까- 아는 것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고, 애기 아빠가 얘기해 준 적도 없고, 네. 시댁에서 들은 얘기도 없고. 네. 그러니까 그래서 그건 모르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이 아니란 얘기가 아니고 들어본 적이 없다. 그 저는 말씀. 들어본 적이 없다는 그렇죠. 거죠. 그렇게 저 이제 누구한테도.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는데 들어본 적이 없다. 이게 맞는 네네네. 말씀이죠? 네네. 그렇죠. 예. 자, 그러면 소년공으로 성남에 거기 동양정밀에도 다니고 여러 군데 공장에도 다녔다. 그거는 뭐 사실이죠? 그거는 그 아까 백마 타고 다니셨다는 그 이종 사촌 형님이 네. 얘기해 주셨어요. 네. 아버님이 성남에 와서 혼자 도피 생활하면서 돈 벌고 있을 때 그분이 성남에 오시면서 아버님을 만나게 되면서 이제 고향에 계신 식구들이 이제 올라오게 되는데 네. 올라와서 이제 재명이가 간에 수공업하는 그런 데를 처음에는 다녔었다. 그렇죠. 그렇게 얘기해 주시니까는 저는 그렇게만 알고 있는 거죠. 세세한 얘기는 모르니까. 네, 세세한 건 잘 모르시고. 그때 뭐 네네네. 성남에 아주 작은 가내수공업이나 공장 양말 공장 이런 게 뭐 성남에 많았어요. 저도 성남에 그때 좀 예. 네, 제 동생도 그렇고 거기서 네. 몇 년 있었는데 네. 저희도 좀 그 성남에 아주 어려운 공장도 많았는데 그런데 다닌 거는 아시는데 소년원에 간 거는 들어본 적이 몰라요. 없다. 예. 예. 전혀 들은 얘기가 없어요. 그 예, 얘기는. 그러시네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재명 시장, 요즘에 이제 이재명 후보가 됐습니다만은, 이재명 후보의 인성이 굉장히 갑자기, 그때 요구를 하는 것도 상상을 못하는 갑자기 막 확 그냥 표변을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고 제가 한 이 번도 못 들어봤었어요. 시집 와서. 예, 예. 제가 그랬잖아요. 1986년에 결혼했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네, 그러면 12년이면은 벌써 몇 년을 살았어요? 96, 네, 2006, 20몇 년 살았잖아요. 25년은. 네. 그때까지 전혀 뭐 욕하고 그런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시장이 되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네네네. 더 이제 난폭해져 버리고 그다음에 그렇죠. 형님한테 대해서도 정신병원에 가야 된다고 할 정도로 네. 공격적이고 자기를 네. 비판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김사랑부터 정신병원에 실제 잡아넣어 버리고 네네. 그래서 지금 통계 나와 있는 보면은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시킨 사람이 66명이나 그래요. 그것도 예. 저도 경기도지사 있을 때 다른 지역에는 한 명도 없어요. 예. 근데 성남만 이재명 시장 성남만 정신병원에 계속 집어넣으려고 하니까 이것도 좀 이상하지 않아요. 왜 하필이면 정신병원에 집어넣으려고 하는지 그건 이해가 가십니까? 이해가 안 가죠. 그걸 제일 이해를 못했어요. 애기 아빠도. 네, 어떻게 생각을 하다가 그것이 만약에 본인의 생각이었는지 네. 참모들의 생각이었는지 혹시 참모들이 그런 극단적인 생각을 해서 이렇게까지도 해야 됩니다 하고 설사 그랬다고 해도 어떻게 동생이 거기다가 그래 그렇게 하자고 얘기를 할 수가 있냐고. 그러니까 그렇지 않아요? 남들에 대해서는 모르는데 형님에 대한 거 그거는 뭐 말이 안 되고 누가 그랬든 간에 형님을 그렇게 한다는 예. 그러니까 그렇게 말을 바꾸면 그런 거예요. 형한테도 그렇게 할 정도니 하물며 만약에 뭐 상관이 없는데 자기가 하는 어떤 권력지향적인 거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은 형한테도 그랬던 사람인데 네. 그렇게 되는 거 아닐까요? 미루어 짐작할 때? 맞습니다. 그런데 뭐 형님한테 그렇게 한다는 거는 남을 10,000명을 집어넣는데 히틀러나 스탈린이나 누구라도 뭐 남들은 그렇게 가혹하게 하고 집어넣을 수도 있고 뭐 감옥에 보낼 수 있지만 자기 형님한테 그렇게 한다는 거는 그건 정말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형수님한테 절대 상식적이지 않은 사람. 예. 저는 그렇게 얘기할래요. 상식적이지 않은 사람이다. 예, 상식도 그렇지만은 뭐 인륜과 이 천륜에 위배되지 않느냐 이거는 우리가 볼 때는 이해가 안 가는데 그러면 같은 집안에 살았던 그 형님하고 동생하고도 이렇게 된 게 결국은 권력을 쥐고부터 이게 바뀐 거 아닙니까? 네네네. 맞아요. 이런 사람이 우리 권력을- 형제들은 예. 배운 사람이 있고 못 배운 사람이 있었어도 네. 서로 그냥 그 자리에서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에요. 네. 서로 뭐 큰일이 있을 때 얼굴 보고
뭐 각자 열심히 가지면 가진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그냥 정말 성실한 사람들이라니까요. 네.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이런 사람이 성남시장만 돼도 사람들 정신병원에 집어넣고 형수님한테 막말하고 자기를 중매해준 형수님의 친정 어머니한테도 그냥 뭐 그런 욕을 하고 뭐 이렇게 뭐 시민들 66년 감옥 보내고 이런데 이런 사람이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면 권력을 진짜 시장보다는 한 10,000배 큰 권력이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럴 때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지 않겠나. 그래서 그러니까 정말 예. 정말 현명하게 정말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된다. 예, 그 정말 지금- 현명하게 예. 나라를 걱정하면서. 자, 저는 제가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예, 제가 이제 그 6번째, 7번째 질문입니다. 바로 우리 지사님이 잠깐 이제 언급을 하셨는데, 이재명의 지인들이 하나같이 다 지금 이재명하고 원수가 됐습니다. 지난번에 그 신상진 의원은 여기 나오셔서 이재명하고 굉장히 한 20여 년 가까이 그 지내지 않았습니까? 네. 이재명이가 하는 걸 보니까 너무 무섭더라는 거예요. 왜? 상대방의 말을 녹음을 해가지고 협박하는 용도로 쓰더라. 그러니까 저 사람이 저거는 저런 식이면 나한테도 써먹겠구나. 그래서 네. 그때부터 내가 거리를 두기 시작했다. 이제 네. 그때 바로 그 당한 게 바로 김병량 전 시장입니다. 성남시장. 네. 처음에 김병량 씨하고 이재선 뭐 이재명에서 굉장히 친하게들 지내지 않았겠습니까? 예. 그래서 네. 근데 이제 김병량 씨한테 그렇게 녹음을 하면서 그 돌변하더래요. 자, 그런 걸 보고서 이재명에 대해서 조심을 하게 돼야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그 모동희 씨라고 있어요. 성남일보의 기자고 거기도 네네. 20, 아시죠? 네네. 예, 모동희 기자님은 잘 압니다. 잘 아시죠? 네. 저희 방송에 나오셔서 그분도 증언하셨는데 아무튼 어떻게 표현을 그 웬만한 표현으로다가 표현이 안 되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다가 굉장히 무서운 사람.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양반은 굉장히 이제 점잖게 표현했는데 아무튼 같은 술 친구들 얘기가 이건 뭐 그분들이 녹음도 여러 개 있어요. 저 사람 하도 고소 좋아해서 얘기하는데 술 먹으면 굉장히 폭력적이고 여성 비하적이다. 그런 행동이 굉장히 많았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네. 이런 것 등등 볼 때 우리 그 가장 가까이서 우리 형수님께서 지켜보시지 않았습니까? 정말 이재명이가 대통령 되면 안 된다는 이유. 형수님이 어제 거지 왕초 같다 이런 표현도 저한테 잠깐 해주셨는데 그 부분에서 한번 좀 우리 시청자분들께 한번 들려주시죠. 예. 그건 그냥 제 혼자 생각에 그 주변인들이 네. 물론 정치하시는 분들이 좋은 사람들 인사 관리도 하겠지만은 이렇게 몇몇 인사를 계속 뽑은 사람 보면은 그러니까 자리의 상황하고 맞지 않는 하자가 있는 분들이 많이 네. 포진하고 있다는 그 부분이 애기 아빠도 지적했으니까는 저도 그렇게 해서 알게 된 거잖아요. 수행비서 출신이란 백종선 씨도 그 전에 뭘 하셨던 분인지를 좀 조금만 캐보면은 그닥 이렇게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은 아니었었다는 게 나타나요. 빚받으러 다니던 그리고 사람이었다면서요. 또 시설관리공단에 있었던 유동 무슨 성악가 출신이고 이런 계통의 전무한 그 경력을 가진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몇몇 분들을 보면은 그리고 또 요새 많이 시끄러운 코나 사건도 저도 이렇게 지면을 통해서 알게 됐지만은 네. 거기에 관계된 신승은 씨라고 맛을 했다는 그분도 예. 이재명이를 알게 됐다는 이유 하나로 지금 뭐 코나에 이사를 하고 있고 뭐 그렇다면서요. 업대 연봉에 그러니까 있습니다. 굉장히 업대. 많이 엮여져 있는 사람들이 면들이 일반적이지 않은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꼭 거지왕조가 되는 것 같은 예. 그런 것 같은 느낌이 든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얼마나 표현이 멋진지 거지왕초 같다고. 왜냐면 전부 그 전에 보면 하류 인생들, 찌질한 인생들, 뭐 빚받으러 채권 추심업자, 시장 바닥에서 마술 같지도 않은 마술하던 이런 하류 인생들 아닙니까 사실. 제가 뭐 하류 인생으로 표현하면 좀 뭐하지만 직업에 직업에 지천은 지천은 없다서 없지만 저도, 예. 어렵게 살고 힘들게 살고 하자가 있던 사람들이에요. 제가 그렇게 정정해서 표현하겠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이 이재명이 곁에만 오면 벼락부자가 되는 거예요. 성공을 하고 대장동 같은 경우도 지금 5명, 6명한테 1조 몇 천억을 지금 몰아주지 않았습니까? 예? 네네. 재명이 성격이 그거는 그 돈에 대해서 재명이가 얼마나 예민해요. 그놈들이, 그 사람들이 1조 2천억 먹도록 그냥 혼자 먹도록 놔둘까요? 형수님이 가까이서 지켜본 재명이가 어떨까요?
보실 때. 서로 우리는 돈관계를 안 했으니까 음. 돈에 대해서는 뭐 잘 모르겠지만 음, 일단 지금 드러나 있는 걸 보면은 모두가 의심하는 게 그게 상식적인 거예요. 모두가 의심하는 게. 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재명이가 이렇게 충성을 받아내는 방법들은 이런 좀 네, 그런 힘들거나 방법들을 동원한 것 같아요. 예, 어려운 그 사람의 사람들. 약점을 예. 채워주고. 약점 채워주고 그리고 어. 수틀면 또 협박도 좀 하고 뭐 그런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예. 뭐 지사님 질문하시죠. 예, 그래서 정말 너무나 힘드신데 그러면 지금 형수님은 건강은 뭐 병원에 다니거나 이렇게 크게 문제가 될 네. 정도는 아니십니까? 그래도 감사하게 네. 뭐 큰 지병도 없고 네. 일상생활 건강하게 잘 하고 있고 또 저희 자녀들이 반듯하게 잘 자라줬기 때문에 네. 그걸로 감사하고 네. 또 더 감사한 건 아빠가 그래도 회계사라는 직업을 갖고 계셨던 분이었기 때문에 네. 뭐 그냥 뭐 먹고 사는 것도 사실 걱정 없이 네. 예. 크게는 뭐 잘 살지는 않아도 그래도 비단 내고 살면 잘 사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냥 네. 일 안 하고 그냥 아빠가 주신 상가 임대료 받고 뭐 이것저것 뭐 해서 살고 있으니까 네. 그냥 감사하죠. 아빠한테 감사하고 이제 그냥 우리 신랑만 불쌍하죠 뭐. 네. 그래요. 굉장히 아빠만 불쌍하다 먼저- 생각해요 아빠가. 예, 그래요. 아빠만 먼저 가셨었죠. 이참에 그래도 10년 지나서 네. 막 아빠가 공익 제보자였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분도 계시고 네. 그때 그 일을 당했던 것이 다 공정한 비판을 하기 위해서 그런 일을 당했다는 것을 알게 되시고 아빠를 다시 이제 평가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그것만으로도 명예회복이 되는 것 같아서 저는 그게 굉장히 좋아요. 네. 애들도 좋아하고. 네. 네. 그러니까 지금 뭐 너무너무 큰 상처와 또 아빠도 그냥 잃어버리게 된 모든 그 원인이 바로 이제 이 이재명 후보가 가지고 있던 거짓말과 쌍욕과 또 그 공격적인 여러 가지 그 상처 때문에 진짜 아빠도 잃어버리고 너무 이제 이렇게 힘드신데 정말 그런 것을 이겨내고 지금 이렇게 건강하게 이렇게 생활하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그 자녀들도 둘 다 네. 건강이 좋죠? 예, 저희 애들도 뭐 딸하고 아들 하나 있는데 아들은 지금 4학년 졸업반 공부하고 있고 네, 그리고 딸은 결혼해서 잘 살고 있고 네, 공부도 열심히 해서 네, 학교에 강의도 이제 맡아서 나가려고 하고 있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또 저희 친정부 어머님이 또 형제들이 다 같이 있으니까 가까이 있어서 또 많은 위로를 해주고 네. 또 제 주변에 있는 모든 지인분들이 늘 나한테 힘이 되는 얘기도 많이 해주고 도와주셔서 네. 그래서 제가 그냥 잘 살고 있어요. 이러면 이게 잘 사는 거지 뭐가 잘 사는 거겠어요. 네. 예. 자, 끝으로 우리 그 시청자분들이 이제 그 질문을 몇 가지 이제 하셨는데 그 질문을 우리가 접수하는 동안에 제가 누가 어떤 분이 이제 저한테 제보를 해 주셨는데요. 네. 이재명이 누나 남편, 다시 말해서 그 살인마 김대용의 아버지가 최근에 자살을 했다. 근데 그 자살이 아니고 자살 당했다. 이런 소문이 있는데 죽은 건 사실입니까? 사람 죽인 애 아버지가? 네. 예. 돌아가신 건 사실이에요. 예. 자살했다고 그러네요. 그것도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예. 그거는. 근데 이제 저한테 제보해 준 양반은 이제 소위 말해서 자살을 자살을 하게끔 만들었다 이렇게 그 양반이 얘기를 하는데 그건 이제 확인이 안 됐으니까 네, 제가 그건 예. 확인이 안 된 얘기고 예. 저는 이제 형님한테는 그렇게 들은 거죠.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신 건 사실이고. 사실은 자살한 거다라고 예, 얘기를 해주셔서 그랬군요. 누나 남편. 많이 안타까워했죠. 왜 그러셨냐고. 그러셨군요. 자, 우리 시청자 질문 하나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이재명이 그 후에 우리 형수님한테 진심 어린 사과를 한 적이 있나요? 어떻습니까?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단 한 번. 단 한 번도 통화한 적 없어요. 예. 아빠 돌아가시고 이후도 단 한 번도 통화를 한 적이 없고 없어요. 통화한 적. 예. 요즘에 이재명 후보가 가는 데마다 사과하고 가는 데마다 큰절하고 자기가 정말
잘못됐다 이런 이야기 하는데 형수님하고 돌아가신 형님한테는 한 번도 사과한 적이 없다는 말씀이죠? 네네네. 그거 참 이해가 안 가는데, 그죠? 지사님은 그러니까 너무 순수하셔가지고 이해해야 되니까요. 자꾸 이해를 해주시려고 그러는데 그래서 여기 이해 불가입니다. 친구들도 사과했어. 너한테 사과했냐고 전화가 오면은 네. 제가 아니 누구한테 대고 사과를 했다냐. 나는 네. 사과 받지도 못했다 그랬어요. 네, 그러시군요. 글쎄 말이죠. 이게 음. 형수님한테 찾아뵙든지 전화로든지 저 사과를 당연히 해야 된다. 왜냐하면 그냥 일반 국민들한테는 뭐 자기가 잘못됐다 이런 식의 이야기도 하고 이래요. 형님한테 대해서도 하는데 직접 형수님한테는 한 번도 사과를 안 했다. 예. 네네. 그 참 알 수 없는 예,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끝으로요. 예. 뭐 인간 같아야 뭐 사과를 하지. 이재명이가 보여준 모습이 인간 이하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저는 예. 요즘에 그 욕설을 다시 틀 수 있다고 선관위에서 유권 해석을 내렸잖아요. 예, 예,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이 욕설이 막 돌아다니게 되겠는데 그거에 대해서 또 민주당 쪽 관계자들이 또 변명을 하면서 방송에까지 출연을 해가지고는 아빠가 시어머니를 때렸기 때문에 이 지사가 어쩔 수 없이 욕을 한 거라는 식으로 그렇게 되는 방송 캡처들을 막 보내오시고 있어요, 저한테. 이거 사자 명예훼손이라고 고소해야 된다고. 저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거는 이재명이 경기도지사 할 때 그 선거법 위반으로 300만 원 그 벌금 받고 대법원에서 판결이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예. 거기에도 다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애기 아빠가 어머니를 때렸다는 거는 그거는 아니라는 게. 예, 말이 안 되죠. 예. 그런데 계속 그리고 날짜도 다르잖아요. 네. 날짜도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6월 초순경에 들은 내용이고 이재명 본인이 7월 6일자로 녹취도 떠서 법원에 냈던 그 욕이 어떻게 7월 15일날 어머님 댁을 찾아갔는데 7월 15일날 욕해서 그 욕을 했다고 거짓말로 얘기를 하냐고. 네. 근데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막 이렇게 살짝 바뀌어가지고는 얘기가 되어지는 게 그게 제일 속상해요. 그렇군요. 네. 지금 여전히 그렇게 거짓말이 돌아다닌다는 게 너무 속상하고 정말 두세 번 상처가 더 되고. 지금 박 여사님 나오신다 그러니까 지금 라이브로 시청하는 분들이 5,100명을 좀 넘어섰습니다. 아유, 예, 감사합니다. 이게 정말 이 시간대가 원래 시청률이 잘 안 나올 때인데 우리 박 여사님이 나오신다니까 다들 좀 들으려고 오신 거예요. 그만큼 그 이재명을 가장 가까이서 지켜본 분이기 때문에 이재명을 가장 잘한다. 그래서 형수님의 입을 통해서 인간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이런 걸 아마 들어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예. 네. 또 뭐 그 형님, 예, 뭐 말씀하세요. 우리 지사님 또 질문하실까요? 예, 지금 뭐 동호 아빠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 네. 이 동호가 요즘에 또 그냥 뭐 엄청나게 그 아버지 이상으로 문제가 많이 되는데 도박도 한다. 온라인으로 또 오프라인 도박도 한다. 마사지 업소 가서 성매매를 했다. 뭐 그래서 강용석 너무 변호사가 놀랬죠, 고발도 저도. 하고 이런데 이 네. 동호에 대해서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친척들 만날 때, 그러니까 설날이나 뭐 구정이나 이런 가족 모임 할 때 그때나 보게 되지 평소에는 그렇게 동서끼리 전화하고 뭐 자식 얘기를 하고 그러지는 않았어요. 네. 그래서 그냥 명절 때 보면은 뭐 얌전하고 그냥 잘 웃고 뭐 그런 정도만 알고 있지. 그랬는데 이제 요즘 이런 뉴스를 접하고는 제가 더 깜짝 놀랐다니까요. 네. 그렇군요. 왜 이렇게 됐을까? 왜 이렇게 됐을까 하면서. 저희가 방송을 웬만하면 끝내려고 했더니 시청자가 점점 늘어가지고 저 5,300명 좀 돌파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해야 되겠습니다. 좀 괜찮으시겠어요? 네네네. 예, 제가 많은 게 많지 않아서 뭐. 아이고 참. 아니 지난번에 그 원래 이제 싸우게 된 이제 이재명이가 또 이렇게 욕설하게 된 계기가 이제 뭐 이재명이가 뭐 바람을 폈나 뭐 속을 썩였나 그래가지고 김혜경 씨가 이제 그 형수님한테 와서 뭐 하소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뭐 하소연하고 그랬었죠? 그때 뭐라 그러셨죠? 제가 정확히. 하소연한 게 아니고 예. 그렇게 이제 시끌시끌하게 이재명한테 전화가 오고 그러던 시절에 예, 6월 그때 그 녹음도 아마 돌아다닐 거예요. 그렇죠. 그거. 예. 셋이서 만난 거예요. 집 앞에서. 형수님하고. 나하고 우리 남편하고 김혜경이랑 같이 셋이서
거기 이제 신봉동에 문양이라는 찻집에서 만나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앉자마자 동호 엄마라고 제가 얘기를 할게요. 그냥. 예. 동호 엄마는 형 아주버님이 혹시 김부선 씨 댓글을 썼느냐고 물어봤고 우리 애기 아빠가 나는 그런 걸 쓴 적 없다. 난 김부선이 누군지도 알지도 못한다. 그런 얘기했고 나는 이제 백종선이나 이재명 전화 오는 거에 시달렸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하소연을 하니까 동호 엄마도 형님 제가 정치 아빠가 하는 거 싫어하는 거 알지 않냐 그래서 그건 알지 했더니 저도 힘들다고 그랬더니 이제 우리 신랑이 그런 식으로 자꾸만 하면은 콩밥 먹을 수도 있고 뭐 하면서 이제 우리 애기 아빠 또 화가 많이 나니까 뭐 막말을 좀 했어요. 그랬더니 그러면 그런 거 어떡하냐고 콩밥 먹으면 뭐 사식이라도 넣어주면서 뭐 어떻게 해드리자 하면서 서로 진짜 그 며칠 한 달간에 있었던 일을 얘기하면서 마음을 다 푸는 거예요. 그래서 글 쓴 것 때문에 동호 아빠가 지금 이렇게 예민하게 나오니까 애기 아빠가 글을 지금 접은 상태이다. 그러니까 글도 안 쓰겠다. 그러니 너희는 시장 일 열심히 하고 우리는 하는 세무회계사 일 열심히 하고 그런 식으로 서로 좋게 얘기하고 끝나고 왔었다니까요. 그래서 모든 일이 끝난 줄 알았어요. 저희는 그때. 그런데 안 끝났더라고. 네. 그걸 또 몰래 녹음을 해가지고 그 김혜경 씨가 녹음을 한 거군요. 그 자리에 있었던 녹음을 해갔나 내용을. 봐요. 녹음을 해갔는지 말로 전했는지는 몰라도 하여간 그런 얘기를 이제 전에 들었는지 녹음을 했는지 듣고선 막 또 전화를 해서 욕하고 아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하면 김혜경 씨가 우리 잘 지내보자 이렇게 얘기해놓고 가서는 이제 이재명한테 가서 딴 얘기한 거 아니에요 결론적으로 그렇죠? 그래서 가족 분란을 일으킨 거 아닙니까 이거? 그렇게 된 거죠 이게? 아니 신랑한 동호 아빠한테 다시 전화가 왔을 때는 좋게 전달하지는 않았나 보죠 뭐. 그거는 다 짐작하는 얘기니까 단언할 수는 없지만 하여간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김혜경 씨가 이제 좀 잘 지내보시죠 뭐 형님하고 우리 재명이 아빠 저희 재명이하고 좀 남편하고 좀 잘 지내보죠. 김혜경 씨가 맨 처음에 그렇게 얘기를 했다면서요. 그렇죠. 서로가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네. 나도 그렇게 얘기하고 동서도 그렇게 얘기하고 그랬는데 그게 다 우리를 만나러 왔던 것이 우리가 만나자고 한 건 아니잖아요. 그쪽에서 만나자 그래서 만난 거지. 그러니까 그것도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 2012년 4월에 그 어머니한테 막 공무원들 뭐 보건소장들 통해서 다 우리 애기 아빠 정신병원에 입원하려는 서류가 그때 완성이 다 되거든요. 4월 달에. 그리고 나서 애기 아빠를 정말 미친 사람으로 몰아보려니까는 뒤를 캐보니까 나오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나오는 게 없으니까는 전화를 해서라도 뭔가 좀 얻어져 걸릴 게 있었나 싶어서 그렇게 도발을 해온 상황이었었던 거라고 지금은 생각이 되니까 더 괘씸한 거지. 정말 몹쓸 사람들이구나 하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는. 그 전에 그런 서류를 안 만들어 놨다면 순수하게 내가 받아들이기라도 할 텐데 서류를 다 꾸몄어요. 꾸미고 그렇게 진행하던 과정에 진짜 어떤 미친 사람의 행적이 있어야 되는데 없는 거야 애기 아빠가. 없죠. 그냥 자기 사무실 잘 열심히 다니고 열심히 일하고 뭐 그랬는데 무슨 일이 동네에서 할 일이 있겠냐고 애기 아빠가. 그렇군요. 아니 그래서 그 전화 녹음 공개된 것 중에 그 지난번에 우리 박 여사님이 저한테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그 끔찍한 쌍욕도 정말 화가 나지만 그 김혜경 씨가 같이 이재명하고 통하면서 들었지 그러니까 미친년 그러니까 김혜경이가 까르르르 웃는 그런 게 있었잖아요. 까르르르. 있어요. 예. 저한테 2012년에 4번 욕을 해요. 시동생이. 이제 아주 횟수도 외웠어요. 4번 욕을 하는데 맨 첫 번째 여기 그 같은 욕을 뭐 몇십 번 반복했다는 그 욕. 그게 6월 달에 있었던 욕이고. 그리고 7월 15일 날 어머니 댁 방문했다가 뭐 형제간에 조금 싸우면서 시끌해지니까 그걸 가지고 고소고발이 들어오면서 그때 이제 조사받고 났더니 전화 와서는 아우 전화를 받기도 싫은데 전화가 와서는 다 뜨겁다 2년이야. 형수고 뭐고도 없어. 다 뜨겁다 2년이야. 조사받고 잘 가냐 2년아. 그러니까 미친년 하면서 그래서 그 욕이 2번 있어요. 그리고 나서는 2016년이에요. 그럼 16년이면 벌써 4년이 지났잖아요. 그렇죠. 서로 연락도 않고 사는데 그래도 애기 아빠는 자기 동생이니까 뭐 궁금했는지 어쨌는지 본인이 통화를 했나 봐요. 재명이하고. 그래서 내가 조용하길래 뭐 해? 그랬더니
재명이하고 통화 중이니까 이리 와 전화 받으라고 해서 전화를 바꿔줘서 통화를 하게 된 거예요. 4년 만에 통화를 하니까 내가 그동안에 애기 아빠가 교통사고 나고 뭐 너무너무 겪은 일이 많다 보니까 얼마나 저도 속이 상해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다 이제 짧게나마 풀어줬어요. 얘기하듯이. 뭐 그랬더니 그런 얘기 관심 없다고 그러면서 조금 있다가 나중에 전화 말미에 가서는 이리 와서 이 전화 들어보라고 하면서 미친년이래 나보고. 그러더니 그 옆에서 또 동서가 또 깔깔깔깔 그러고 웃는데 거기에 제가 이게 사람 아니구나. 온갖 정남이가 다 떨어졌겠어요. 네, 그러니까. 나는 사람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이 사람들이 사람이 아니다. 제정신이 아니거나 사람이 아니다. 어떤 그동안에 왕래가 있었어. 뭐가 있었어. 뭐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렇죠. 서로 각자 살았잖아요. 각자 사는데 각자 잘 살면 되지. 4년 만에 연결이 돼서 전화 통화하는 데서 내가 그런 얘기를 하면서 하소연을 하는데 거기다 대고 미친년 소리를 왜 하냐고. 내가 자기한테 미친놈이라고 한 것도 아닌데. 그러면은 말려야지. 김혜경 씨가 정상적인 여자라면. 그렇게 거기다 되냐고. 웃음소리는 또 뭐야. 그러니까요. 아이고. 그래서 내가 전화 끊읍시다 하고 전화 끊었어요. 내가. 예, 그러셨군요. 아니, 아까 박 여사님 말씀 들어보면 이재선 선생은 재명이하고 다르게 술, 담배도 안 하고 건전한 생활을 해오셨잖아요. 그럼에도 그럼요. 불구하고 폐암 걸려 돌아가신 거는 물론 뭐 암의 원인이 여러 개 있지만 담배도 안 피던 분이 폐암 걸렸다는 건 이거 스트레스. 스트레스죠. 그렇죠. 동생에 대한 스트레스. 예. 가족의 동생과 시어머니에 대한 스트레스도 있었어요. 시어머님의 어쨌든 그 사인을 했잖아요. 그렇죠. 우리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설사 그 이재명의 말에 동생 그 아들이 와서 이래서 해야 된다고 얘기해도 엄마가 아니 형이 미친놈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거기다 대고 그래 그럼 가서 그것도 성남시청까지 가요. 시청 옆에 그 무슨 뭐 있대요. 협회인가 8층에 그런 자리까지 가서 그런 걸 쓰고 그런다는 게 말이 되는 소리냐고요. 아, 그랬군요. 그거를 아들인 우리 신랑이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얼마나 이게 정말 나를 낳은 부모님이 맞나? 예, 그렇군요. 아니, 아까 우리 또 박 여사님이 또 아주 중요한 증언을 해주셨는데요. 이재명이가 김부선 씨하고의 뭐 알리바이를 얘기하면은 이재명이가 김부선 씨하고 관계를 얘기하면은 얘가 알리바이 될 때 꼭 이런 핑계를 대요. 김부선이가 이재선이하고 짜가지고 입을 맞춘 거다. 그랬는데 실제는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말씀 좀 해주시죠. 아니죠. 저는 김부선 씨를 알게 된 거는 예. 2018년도에 그때 이재명이 경기도지사 후보로 나와서 우리 애기 아빠 강제 입원권으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시끄러웠었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국회 그 밤이당 무슨 이재명 진상위원 그 김영환 씨, 장영하 변호사 막 그런 분들이 계신 가운데서 인터뷰했었잖아요. 네. 그러고 나서 한 이틀 지나선가 그 다음 날인가 다른 사람한테 통해서 전화번호를 알게 됐다면서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그때 처음 통화를 했고 김부선 씨 말씀이 형수님도 욕을 좀 많이 들으셨지만 자기는 그보다 더한 협박과 더한 욕을 들어서 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같은 여자로서. 그런데 그런 분하고 제가 얘기를 했는데 언제 뭐 우리 큰형님에 대한 얘기, 그 가족에 대한 그 대영이 사건 얘기는 저도 우리 애들한테도 얘기 안 했어요. 그 당시에. 살인한 그거. 예. 예, 그 얘기는 하지도 않았는데 어느 계기에 그걸 나한테 묻더라니까요. 김부선 그래서 씨가. 내가 어떻게 그걸 알게 되었냐고 물었더니 들었다고 그러더라고 이재명한테. 그러면서 그 일이 사실인가 물어봐서 나 사실이다 맞다. 그렇지만 나는 애들한테도 얘기 안 한 얘기다. 그렇게 얘기했었다고요. 그 살인한 그런데 조카, 그걸 그렇죠? 이제 와서는 예. 둘이 입을 맞췄다고 하니까 입만 열면 거짓말이라고 그랬으니까 그거 거짓말인지 이제 알겠죠? 예, 그렇군. 네? 아이고, 벌써 7천 명을 지금 돌파하고 있습니다. 이거 정말 우리 박 여사님 나오시니까 이 국민들의 관심이 7,007명을 돌파했어요, 지금요. 자, 지금 보실 때 우리 박 여사님도 김부선 씨가 거짓말 시켰다고 지금 제명이 자꾸 그러는데 보실 때 김부선 씨도 굉장히 피해자인 건 맞죠? 그렇죠. 저는 피해자라고 봅니다. 예. 와서 그런 얘기도 해가면서 그 가슴 속에 있는 전화 얘기 좀- 통화했을 때 예. 통화를 해보면은 그분이 진실을 얘기하는지 아닌지는
몇 번 통화해보면 알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짓말을 하고 할 그런 사람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네. 예, 그렇군요. 그리고 그 질문을 나한테 분명히 물어봤으니까. 아, 살인한 거 맞냐? 조카가 이렇게 그런 죽은 일이 거. 조카한테 있었다는데 그게 맞는 얘기였느냐고 물어봐서 어, 제가 어떻게 알았냐고 물어보면서 맞다고 얘기를 해줬으니까. 그게 18년도에 있었던 얘기거든요. 예, 그 얘기가. 그렇군요. 예. 근데 김부선 씨가 그 얘기는 그 전에도 얘기하지 않았었나요? 꼭 18년에 얘기했어요? 아니, 그 전에도 이제 그 얘기를 했었죠 했는데, 왜냐면 알리바이를 입증하다 보니까 이재명이는 지금 발뺌하고 있잖아요. 나는 김부선이하고 아무 관계도 없고, 저 여자가 허언증에 대마가 깨가지고, 아직 환각 상태가 깨지가 않아서 그랬다. 이런 식으로 다 인격 모독을 하니까 이제 김부선 씨가 화가 났던 거죠. 그 전까지 뭐 김부선 씨가 돈을 달랬어요. 뭐 보일러 기름값을 달랬어요. 그런 거 없었지 않습니까? 근데 자기를 거짓말로 모니까 이거는 내 자존심이 달린 거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재명이는 자꾸 재선형하고 짜가지고 그런 거다 그랬는데 총수님 지금 누구보다도 총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재명이 말이 거짓말이네요. 그러면은. 그렇죠? 그렇게 되죠. 하여간 저는 분명히 김부선이가 18년도 그때 난 날짜도 기억해요. 그때 한번 찾아봤더니 6월 9일인가 그렇더라고. 2018년. 그날 전화가 와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한번 만나게 된 계기가 있었는데 그때 지리산 쪽에서 물어봐서 내가 어떻게 아냐고 물어봤고 그게 다예요.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는 김부선 씨하고는 전혀 알고 있지도 않았고 모르는 사이였고. 그러네요. 예. 전혀 뭐 연락한 적도 없는 사이인데 말이에요. 네네. 예, 그렇군요. 시사님 뭐 질문하시죠. 예, 그래서 정말 저 힘든 가운데서 오늘 잘 말씀해 주셨고요. 요즘에는 이제 이 동호에 대해서 그럼 학교에서 고려대학교를 갔는데 고려대 경영대도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네. 원래 그럼 공부 잘했는지 뭐 이것도 입학 부정이 있지 않느냐 또 이런 의심이 많이 있어가지고 질문들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공부는 잘했습니까? 동호가? 아니, 입장을 바꿔서 동서지간이잖아요. 우리가 여동생하고 나가면은 네. 우리 애들 성적이 이러니 저러니 얘기할 것 같아요, 저는. 예. 네. 그런데 동서지간에 친하지 않는데 그렇게 뭐 속을 터놓고 얘기하는 사이가 아닌데 우리 아들 몇 등하고 영어는 몇 점 맞았고 뭐 이런 얘기는 안 하게 되지 않나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동서하고 그런 얘기는 서로 나도 우리 애들 성적 얘기한 적 없고 걔네도 걔네 성적 얘기한 적 없어요. 그래서 공부를 얼마큼 잘했다 못했나는 저는 알지 못해요. 네, 그러시군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사람들이 자꾸 물어보는 이유는 그러니까 여쭤는 보고 궁금해 하시는데 예. 제가 2012년이면 그 당시에 동호 나이가 뭐 20이나 19이나 그때 됐을 때인데 예. 그 전에 그때 이후로는 서로 만나본 적도 없고 연락해본 적이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입시에 대한 얘기도 모르고 동호에 대한 얘기는 더 몰라요. 네, 네, 그렇군요. 예. 저는 뭐 이게 사실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네. 이 아들 문제로 가다 보면 또 이재명에 대한 그 논점이 자꾸 흐려지거든요. 이건 아들 문제는 이제 의심스러운 건 있으면 수사기관에 맡기면 되는 것이고. 네. 자, 이재명 얘기로 다시 돌아가서요. 네. 네. 자, 우리 가까이서 본 형수님이 이재명이가 정말 대통령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대통령이 돼서는 안 된다. 이런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재명이 대통령 되면 어떨까요? 그러면은 이재명이가 대통령이 왜 되면 안 되나? 요 이유를 좀 알려주시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예. 저는 제일 먼저는 도덕적으로 우선 문제가 된다. 네. 도덕성을 요구하는 거는 공직자이기 때문에 그렇죠. 바른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많은 대통령이 갖고 있는 인사권으로 사람들을 적재적소에 다 잘 배치를 해서 나라가 잘 돌아가게 해야 되는데 본인이 시장을 했던 경기도지사를 했을 때 그 인사 문제가 인사 문제로 굉장히 많은 비판을 받았던 부분도 있기 때문에 참 도덕성 부분을 좀 강조하고 싶고, 제가 뭐 대통령이 되지 말라 그런다고 안 되겠냐고요. 그건 아니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판단을 하실 때 그런 부분을 좀 판단해달라. 그 말을 하고 싶을 뿐이에요, 저는. 그러니까 다른 얘기보다. 그렇죠. 예. 이재명의 도덕성과
그 공직자로서 어떤 자세 이런 부분을 좀 지적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네네. 제가 하고 예. 싶은 말은 그 말이에요. 예, 자격이 안 되는 사람들 막 그냥 뭐 상 주듯이 막 아무데나 임명하고 그 똘마니들 막 부자 만들어주는 이런 짓은 하지 말아야 된다 그 말씀 아니겠어요? 그렇죠. 넓은 의미로는 그렇죠. 예, 예. 그렇군요. 근데 이제 저는 이재명 이제 후보가 경기도지사 저 후임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남경필이. 예, 아니, 네, 그래서 그렇죠. 예, 예. 이재명 경기도지사 후임인데 저 같은 사람은 이재명이 대통령 돼버리면 제가 정신병원에 가는데 뭐 열 손가락 안에 제일 먼저 안 가겠냐. 근데 이거 정신병원이라는 데가 사실 무섭더라고요. 김사랑 이야기를 들어봐도. 멀쩡한 사람을 이 정신병원에 가야 된다 해서 가면 이게 이제 소련이든지 뭐 다른 나라에도 이런 일이 많이 공산국가에는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야, 이런 사람이 되면 자기 형님까지 정신병원에 보냈는데 우리는 뭐 지금 인정사정 볼 것 없죠. 뭐 바로 정신병원 직행하게 돼 있는데 그래서 겁이 나서 어디로 도망을 가야 되나 이제 그 걱정도 많이 하고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우리 형수님 같은 경우가 이제 다음에 정신병원 저하고 같이 가야 될 형편 아니겠나 걱정을 하는데요. 아이, 그런 걱정 안 되시오? 아이, 저는 걱정은 많이 되지만, 뭐 솔직히 약간 좀 불안하고 그러죠. 뭐 이런 저기 그렇죠. 그럼 이재명이 매사가 조심스럽죠. 예. 저는 그게- 굉장히 조심하고 산다고, 조심하고 살아요. 매일 말도 좀 조심하려고 그러고, 뭐, 그러니까 말씀을 안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 그렇게 하고 말씀은 살고 보니까 또 어떤 자녀들이 경우든지 있고. 예 어떤 그래서. 경우든지 그 우리 형수님은 흥분도 안 하고 차분하고 아주 그냥 항상 이렇게 목소리도 좋으시지만은 말씀이 차분하게 아주 대단하세요. 그래서 아주 뭐 신앙심이 아주 깊으신 것 같아요.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여기 뭐 차라리 우리 총수님을 대선 후보로 내세우는 게 어떠냐 뭐 이렇게 아.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 밤에 다니지 마세요. 형수님 걱정됩니다. 조심하세요. 제가 지켜드리겠습니다. 네. 재명이는 사자를 좋아하네요. 뭐 전과사범 아까 소년원 사범 뭐 소년 저건 뭐 그 확인된 건 아니고 아까 어떻든 간에 뭐 4번 전화했고 본인 전과사범인 거 보니까 사자 좋아하는 건 맞는 것 같네요 보니까. 네. 아무튼 간에 그래서 제가 예, 말씀하시죠. 인복이 있어서 그런지 그냥 예. 주변에 저 아는 많은 분들이 항상 용기 있는 얘기 해주시고 용기 내라고 얘기해 주시고 관심 갖고 힘나라고 얘기해 주고 하니까 그런 것들이 다 힘이 돼서 또 엄마가 아직 살아계시니까 엄마도 많이 제가 의지를 하고 그래서 그냥 감사하게 생각해요 지금은. 이만큼도 감사하다. 그렇군요. 이 어려운 역경에서도 감사하다는 말씀이 나오시니까 참 대단하십니다. 아주 그냥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끝으로 한번 말씀 뭐 예. 질문하실 거 있으면 하시죠. 예, 기운 내시고 저는 뭐 질문보다도 어떻게 하든지 간에 형수님이 첫째 건강, 그 다음에 네. 자녀들도 건강하고 행복하게 네, 어떤 네. 이 역경 속에서도 항상 건강하시고 또 행복하실 수 있도록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함께 하겠습니다. 자, 네. 그 낮 시간대에 감사합니다. 지금 최고 시청률을 기록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네. 지금 한 8,000명 가까이 되는 시청자들을 위해서 네. 끝으로 우리 박 여사님께서 한 말씀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하고 싶은 말씀. 예. 예. 이렇게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 여러분들의 관심 때문에 제가 이렇게 그래도 이렇게 잘 지내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지금은 애기 아빠의 명예 회복을 좀 해드리고 싶은 게 제 마음속에 있어요. 너무 성실하고 열심히만 살았던 분인데 본의 아니게 이제 화병으로 이렇게 돌아가시게 되니까 아빠가 없는 자리가 당해보시지 않은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좀 크거든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기회가 된다면 우리 아빠가 이런 사람이었다. 정말 훌륭한 남편이고 멋진 아빠였다는 얘기를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하고 싶어요. 그런 네. 얘기. 다음에 그리고- 꼭 그런 기회를 마련하겠습니다. 저희가. 예, 말씀하시죠. 더. 예. 일단 감사드리고 건강하게 제가 잘 살면서 잘 이겨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예. 네. 아이고. 아무튼 다음에 기회가 되면 또 한번 모시겠습니다.
그때는 아마 한 2만 명, 3만 명 돌파할 것 같습니다. 네. 정말 네. 정말 감사합니다. 예. 네네 수고 많이 하세요. 감사합니다. 네네. 박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네네. 네. 네.